1592년 음력 5월 29일 경상도의 사천만에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훗날 사천해전이라 불리게 된 이 해전은 한산대첩이나 명량해전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거북선이 처음 출동한 해전 혹은 이순신이 지휘 도중에 어깨에 조총을 맞은 해전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6척의 조선 수군이 13척의 일본 수군을 서너 시간 만에 제압한 짧은 전투였고, 전투 과정을 기록한 사료도 난중일기와 임금에게 보고한 장계 이 둘뿐입니다. 하지만 사천해전은 절대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진년 5월 27일 경상우 수사 원균은 전라자수사 이순신에게 급히 서신을 보냅니다. 적선 10여 척이 이미 사천, 곤양 등지에 정박했습니다. 수사는 배들을 남해의 노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천만은 전라저수영에서 판옥선으로 한나절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전부터 거제도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던 왜군이 전라저수영의 바로 앞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조선 수군의 원래 계획은 6월 3일까지 이역기의 전라우수군이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좌수군과 합류해 연합함대를 구성한 후 일본 수군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군이 사천만 일대에 출현한 이상 이 일대를 방어해야 하는 전라좌수군은 마냥 전라우수군의 합류를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전라좌수군은 불과 하루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5월 29일 새벽 사천만을 향해 급히 출동하게 됩니다. 1차 출동에서는 24척의 판옥선을 동원했지만 이번에는 좌수영 일대를 방어할 한 척의 판옥선은 남겨두고 떠납니다. 대신 새로운 전투함들이 함대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거북선들입니다. 급히 동진한 전라저수군은 노량에서 원균의 함대 3척과 합류해 사천만으로 진입한 후 해안 안쪽 지역인 선진리 포구 방향에서 일본 수군의 본대를 발견합니다. 좌수사 영감, 적선이 보입니다. 사천 선창을 바라보니 하나의 산이 7, 8리쯤 구불구불 비스듬히 이어져 있으며 지세가 높고 험한 곳에 400여 명의 외적들이 장사진을 치고 홍백기를 어지럽게 꽂아놓아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포구 바로 뒤에 길게 이어진 높은 언덕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형은 바다에서 공격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원거리 공격의 효과 문제입니다. 판옥선이 언덕 위의 목표를 노리고 포나 활로 공격하면 부각이 커져 사거리가 짧아지고 목표를 직접 맞추지 못하면 언덕에 맞거나 머리 위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언덕 위에 포진한 일본 수군은 활과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판옥선의 갑판을 직접 공격할 수 있어 일본군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리한 해안 지형입니다. 사천만이라는 바다는 싸우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방어자가 일본 수군이라는 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개방된 해역 같지만 인근에는 배가 지나갈 수 없는 갯벌이 넓게 퍼져 있고 물이 빠지면 배가 드나들기 어려운 수심 5m 미만의 얕은 해역도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신 판옥선 연구에 따르면 140톤 내외의 판옥선은 물 밑으로 선체가 1.2에서 1.3m 정도 잠긴다고 합니다. 즉, 약간의 여유를 포함해서 심도가 3, 4m 이상은 되어야 판옥선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천만에서는 이런 얕은 바다조차 드물었습니다. 특히 선진리 포구 앞에서 판옥선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이 좁은 물길뿐이었습니다. 판옥선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기준으로 바라보면 사천만은 매우 좁고 제대로 운신하기 어려운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수적 우위도, 우수한 기동성도,
강력한 화력도 조선 수군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싸우는 시간조차 조선군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4천만의 수로는 밀물과 썰물의 수심 차이가 2, 3m에 달할 정도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컸습니다. 여러 배들이 그 밑으로 일제히 돌진하여 활을 쏘려 하면 화살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또 그 배들을 불태워 없애고자 하였으나 이미 썰물이 되어 판옥선과 같은 큰 배가 용이하게 돌진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적들이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 지세는 불리하였습니다. 장계에는 당시 조선 수군의 곤란함이 매우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전라자 수영을 출발한 조선 수군이 사천만에 도달한 시간은 늦은 오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천해전 당일의 간조 시간은 15시경, 즉 조선 수군이 선진리 포구를 마주했을 때는 일대의 수심이 가장 낮은 시간대였습니다. 기동마저 제약된 상황이었습니다. 전라자 수영 함대는 지형과 수심의 문제로 포구 안으로 들어가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넓은 바다로 일본 수군을 유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포구를 향해 화포를 쏴라. 놈들을 끌어낸다. 예! 하지만 사천의 일본 수군을 지휘하던 일본 수군의 지휘관은 추격은커녕 역으로 조선 수군을 도발합니다. 유인 책임을 파악한 것이지요. 불리한 지형, 좋지 않은 물때, 신중한 적 지휘관. 모든 조건이 조선 수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좌수사 영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심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하자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공격을 지시합니다. 문제는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천해전 당일인 5월 29일, 양력 7월 9일의 만조는 21시경, 일몰 시간은 19시 44분이었습니다. 왜군이 언덕 아래로 내려올 때 다시 물이 차올랐다는 기록을 보아 아마도 조선 수군이 공격을 결심한 시간은 빨라도 16시에서 17시 이후, 이미 저녁 나절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조선 수군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은 두어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올라서 포구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전투를 끝내기 위해 조급하게 접근했다간 일본 수군의 집중 사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거북선이 없었다면 말이지요. 신이 일찍이 서모랑케의 별난을 염려하여 따로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앞에 용머리를 붙여 입으로 포를 쏘게 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어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여 비록 적선 수백 척 속이라 하더라도 돌입하여 포를 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실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붕 그 자체입니다. 또 새로운 전선을 지었는데 크기가 판옥선만 하고 지붕을 반자로 덮고 십자로 좁은 길을 내어 다니게 하였다. 거북선의 두터운 지붕은 높은 곳에서 발사되는 직사나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곡사 무기로부터 거북선의 승무원을 지켜주는 방어 구조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즉, 지붕이야말로 거북선이 돌격선이 되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이자 사천과 같은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격장이 타도록 한 거북선으로 하여금 먼저 적선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천지 현황 등 각종 총통을 쏘아대니 산 위와 언덕 밑과 배를 지키는 세 곳의 외적들도 철환을 쏘아 비가 오는 듯 했습니다. 천적과도 같은 거북선의 출현에 다급해진 일본 수군은 포구에 접근한 거북선을 향해 모든 화력을 집중했지만 단단한 지붕에 막혀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연으로 야, 방포!
그동안 거북선은 근거리에서 총통을 쏘며 정박 중인 일본 수군의 군선들을 차례로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영감, 귀선이 놈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수군의 화력이 거북선에 집중되자 판옥선들은 언덕 아래까지 접근하여 공격에 합세합니다. 조선 수군의 모든 전력이 공세에 나선 시점에서 승패는 사실상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직전에 시작된 공격이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남은 시간 동안 언덕 위에 세워진 진지까지 공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선 수군은 해안 진지와 군선들을 전부 파괴한 후 해가 지기 전에 4천만을 빠져나옵니다. 과감하게 공격을 진두지휘한 이순신이 총상을 입기도 했지만 일본 수군은 군선과 언덕 아래로 내려온 병력 대부분을 잃은 것에 반해 조선 수군의 사상자는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과 전장 상황에 적합한 돌격선의 조합, 그리고 조선군의 과감한 접근 공격은 단 한 차례 공세만으로 전황을 뒤집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4천만에 접근한 일본 수군을 격파하면서 전라도를 향한 일본 수군의 진출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승리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북선은 뛰어난 돌격선이자 일본 수군의 전술을 무력화하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천해전은 거북선의 첫 출전이며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까지 일본 수군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이전까지 일본 수군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지휘관이 어떻게 취임 1년 만에 적의 전술을 무력화할 신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조선에서는 일본이 어떤 전술을 펼치고 어떤 무기를 쓰는가에 대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통신사나 표류민, 때로는 붙잡은 왜구들을 통해 일본 내의 정보들이 조금씩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라저수영의 경우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 정해년에 손죽도 일대의 왜구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일대를 공격한 고토의 적들은 조총으로 무장하였고 전술도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수군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 잡혀갔다 돌아온 인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난중일기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인물로 언급되는 공태원 혹은 공대원이라는 인물 역시 손죽도 외변의 생환자입니다. 이처럼 직접 왜군과 싸워보지 않았다 해도 일본 수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이전부터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임 전라자수사 가운데 일찍이 섬 오랑캐의 변란을 염려하여 강력한 판옥선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거북선을 고안한 인물은 전란 직전에 부임한 이순신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군사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란에 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 사천해전의 승리와 거북선의 활약은 이러한 군사혁신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조선과 일본 수군. 일본 수군에게는 앞으로 이어질 7년간의 악몽 같은 패전의 시작이었고 임진년 내내 이어졌던 조선 수군의 승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